하지 않고 있는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 있죠. 굉장히 놀라운 흐름이 좀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실리콘 양극재 퀄리티도 글로벌 수준에 올라와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가 기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경 글로벌 마켓 한글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허란 기자입니다. 오늘은 올해 주목해야 될 배터리 소재 업체를 준비했습니다. 소재의 여왕 이한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수석 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에도 배터리 주도주는 셀업체가 아니라 소재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셀업체가 아니라 소재주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올해 잘 될 수밖에 없고 돼야만 한다. 이 명언을 남겨주셨습니다. 셀은 LG 엔솔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소재는 항상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당금 이슈라든지 다양한 이슈들에 의해서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반면에 소재 기업들은 꾸준히 이익을 계속 창출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소재주가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는 투자처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포트는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도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 조금은 주춤해졌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이 소재주가 좀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셀업체에서 마진율을 좀 보장해주는 그런 관행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건 좀 과거의 얘기인 것 같고요. 생각보다 기술적인 부분이 너무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웬만한 소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소재 기업들한테 이제 단가 압력이 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 그럼 그거를 세이브 시켜주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소재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소재 업체들도 기술력이 높은 기업들이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어디가 좀 이 가격 전가 능력이 있는 소재주다 이렇게 이건 이제 차차 쭉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네네. 글로벌 밸류체인 표를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왜냐면은 이제 뭐 양극재부터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리튬, 첨가제, 동박까지 해외 기업들이 꽤 많이 포진돼 있는 걸 봤을 때 아, 소재 자금률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양극재 쪽을 보시면은 생각보다 해외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만은 않죠. 지금 양극재 같은 경우에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50~60% 니켈의 NCM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하면은 뭐 유미코어,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LG 화학 내재화 뭐 이 정도가 될 텐데 그리고 이제 하이니켈 80%에서 90% 니켈 함량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하이니켈을 담당하고 있는 쪽은 LNF예요. 삼성 SDI도 거의 뭐 LNF, 하이니켈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합작을 해서 가져가는 쪽이 에코프로 BM이고 SK 이노베이션도 에코프로 BM은 하이니켈 그리고 그 나머지는 LNF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처음부터 양극재는 기술력이 좀 워낙 높고 생산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배터리의 퀄리티를 좌지우지하는데 큰 부분을 좀 차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이 기술력이 좀 높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음극재 같은 경우는 보시면 해외 기업들이 정말 많죠. 포스코 케미칼을 제외하고 근데 이것마저도 보시면 음극재도 사실은 지금 요거 기준으로 보시면 천연의견과 인조흑연이에요. 그러니까 천연의견과 인조흑연이 지금 7:3으로 블렌딩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천연의견이 이제 포스코 케미칼하고 중국의 BTR이 하고 있는 건데 MS 비중이 BTR이 막강하게 높죠. 생각해 보시면 천연의견은 값싼 걸 사용을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중국 비중이 높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광산에서 캐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공이 들어가긴 하는데 우선 그렇게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조흑연은 대부분 일본 기업 그 부분을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조흑연이 좀 더 고기술이고 이거는 일본 소재 업체들이 좀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 네, 우선은 간략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극재도 사실은 실리콘 음극재로 이제 갈 거기 때문에 인조흑연이고 천연흑연이고 이제는 뭐 정말 저렴한 쪽으로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입 장벽을 계속적으로 포인트로 잡고 가셔야 돼요. 진입 장벽이 조금 낮은 소재라면 소재 자금률이 떨어진다기보다는 배터리 이익률을 높이는 그러니까 경제 효율화 작업을 위해서라도 중국 기업 쪽으로 많이 MS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값싼 중국 업체들의 소재를 쓸 수밖에 없다. 퀄리티가 비슷하다면. 응급제도 실리콘 응급제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실리콘 응급제를 만드는 기업들은 이 중에 어디예요? 여긴 지금 안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 많이 넣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더 성숙화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LFP가 확대가 돼도 그리고 이제 양극재 쪽을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다면 실리콘 음극재 쪽이 이제 에너지 밀도 부분을 담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실리콘 음극재 쪽이 가장 중요해지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는 대주전자 재료, 뭐 나노신 소재 이런 기업들이 있죠. 중국에서 BTR, 샨샨 이런 기업들도 사실 하고는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미쓰비시 이렇게 다 하고는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실리콘 음극재 퀄리티도 글로벌 수준에 올라와 있다라는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중국의 인산철, LFP 배터리 채택하는 자동차 업체들이 늘어났을 때 좀 타격을 입을 소재 업체와 그럼에도 살아남을 소재 업체들을 좀 갈라볼 수 있을까요? LFP라고 하는 거는 안정성 위주로 가고 싶은 거고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는 다소 약할 수는 있지만 실리콘 음극재로 그거를 커버를 해주겠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제 셀투팩이나 셀투바디 쪽으로 이제 그런 형태들을 좀 변경을 해가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겠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LFP가 실리콘 음극재와 합쳐졌을 때 대부분 벨기에 유미코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하이니켈을 하지 않고 있는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조금 주가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 있죠. 안정성 위주로 배터리를 선택하는 자동차 업체라면 혹은 배터리 기업이라면 대체제인 LFP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향후에는 실리콘 음극재 기술이 점점 올라오면서 실제로 니켈 함량 40~50%까지는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뭐 2025년 기준으로 본다면 그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실리콘 음극재 기술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를 계속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리콘 음극재 기술이 올라올수록 하이니켈이 아닌 양극재 소재 업체들은 좀 프리미엄을 받기가 좀 어렵다. 완성차 기업들이 이미 그 방향성을 많이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LFP와 이제 하이니켈 NCM 쪽으로 이 두 가지로 보고 있는 흐름이 이제 지금은 대부분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LFP가 확대될수록 또 유리한 소재 기업도 있다던데요. 네, 전에 액 안에는 리튬염과 첨가제와 용매가 이제 블렌딩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셨을 때 리튬염이라고 하는 거는 이온 전도도의 성능을 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FP 양극재를 적용을 했을 때에는 리튬염과 첨가제의 함량이 조금 더 올라가요. 전통적인 리튬염보다는 이제 특수 리튬염 쪽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특수 리튬염이 늘어나면 이게 결국에는 용매에서 리튬염이 완벽하게 이제 녹아 들어야지만이 전해액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첨가제가 동시에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들고 있는 것도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렸듯이 실리콘 음극재가 앞으로는 점점점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직은 기술적인 성숙도 자체는 좀 많이 낮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 음극재에서 실리콘 옥사이드가 차지하는 함량이 지금은 5% 정도인데 이게 기준으로 10% 정도는 좀 넘겨야 좀 획기적으로 에너지 밀도를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기업들이 2023년부터는 10% 정도를 개발을 완료를 해서 적용을 하겠다라고 계획은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세대 전해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는 첨보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첨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올해 증설 모멘텀이 조금 다소 약할 수 있어요.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물론 시장 환경도 많이 좋기도 했지만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증설 모멘텀이 워낙 강력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오히려 소재 기업들의 증설 플랜 자체가 너무 공격적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올해는 다소 조금 주춤할 수 있는 그런 해예요.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와 있고 이런 측면들 때문에 증설 모멘텀이 다소 약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LFP 확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언급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완성차 기업들이 하나둘씩 또 그러한 정책들을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다면 또 다시 이제 첨보의 리튬염과 첨가제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첨가제 증설에
증설에 대한 발표를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특수리튬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또 추가적인 증설 모멘텀도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석연구위원님의 최선호주는 무엇인가를 좀 여쭤볼게요. 에너지 엔솔 빼고 이 배터리 소재 가운데 이 최선호주는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소재 쪽으로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높은 그런 소재주, 그리고 내재화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측면, 이 두 가지 방향성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2021년과 2022년에 가장 크게 변한 소재 부분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내재화율을 가장 공격적으로 높여가는 쪽이 이제는 LG 화학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향 내재화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 LG 화학 내 첨단 소재 사업부에서 양극재는 하이니켈 제외하고 양극재부터 그리고 전해 액 그리고 분리막까지 지금 올해 증설 모멘텀이 좀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내재화율을 끌어올렸을 때 오히려 같이 이제 경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은 다소 주춤할 수밖에 없겠죠.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는 여전히 기술적으로 이제 플레이어가 한정되어 있는 전보라든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계속 높은 주가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건 사실 뭐 LNF를 커버하고는 있지 않아요. 근데 LNF도 역시나 이제 같이 볼 수는 있는 거죠. 진입 장벽이 높은 에코프로비엠이나 첨보 같은 기업들도 증설 모멘텀이 작년에 너무 많이 나왔다라는 측면이에요. 올해는 우리가 2020년과 2021년 때까지로 생각을 한다면 다소 제한적일 수는 있다. 안 좋다기보다는. 올해는 에너지 엔솔이 상장한 특수한 해니까. 그럼 LG화학의 경우는 이 엔솔의 지분 80%를 들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좀 실적과 좀 무관은 하지만 이제 좀 지분 가치에 좀 플러스 요인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LG 화학은 이제 남은 게 없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우선 제가 LG 엔솔과 LG 화학은 포트에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이유는 소재와 셀의 관계로 보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분 관계가 여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변동성이 생기면 LG 화학 주가도 같이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장에서 LG 화학 자체의 첨단 소재 사업부 자체를 내재화율을 높여가면서 실제로 이익률을 많이 가져오는 사업부로, 소재 사업부를 인식하는 순간에는 주가는 별개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소재주의 격으로 좀 보시는 편이 좀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올해 최선호주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비엠이잖아요. 에코프로비엠은 에너지 엔솔에는 공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에는 이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양극재 기술적으로는 가장 앞서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제 단순히 이제 도핑 기술을 적용한 NCM 양극재 니켈 함량 90%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해서 뭐 격차의 차이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LNF나 에코프로비엠이나 어쨌든 들어가는 지금 LG 엔솔과 SK 이노베이션이라는 이런 공급처가 다르기 때문에 둘 다 이제 동등하게 볼 수는 있지만, 에코프로비엠은 우선은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양극재 기업이고요. 거기에 이제 주 에코프로에서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부터 이제 수소나 리튬 가공까지 들어간다면 그 원가 경쟁력 부분까지도 커버가 가능해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전히 유망하게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최근에 조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이제 대표이사 건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이 사건 사고가 많은지. 하여튼 지금 대표이사 검찰 조사가 들어간 상황이긴 하지만 개인 거래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가 기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아무런 조사의 결과가 나오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소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기업적으로는 올 한 해 저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둘 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이 생산 비중 추이 그래프 쓰신 걸 봤을 때 2025년께면 LG화학을 훨씬 제치고 이제 비중 1위가 되던데요. 이게 증설
증설 효과 때문인 건가요? 에코프로비엠이 2021년에 증설을 워낙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은 SK 이노베이션이 미국 현지 공장에서는 지금 거의 뭐 캐파 기준으로는 계속적인 확대를 계획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자금 여력이 생기는 대로 대부분 미국 시장 안에 현지 공장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이니켈은 에코프로비엠이 전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공격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뭐 사실 LG화학을 제쳤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하이니켈 중심으로 미국 공장 쪽에서의 비중 확대가 SK 이노베이션이 크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원래 하이니켈 양극재 시장에서 LNF가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 LNF는 올해 좀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LNF도 역시나 하이니켈 쪽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제 공급을 하는데, LNF도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증설 모멘텀도 굉장히 크죠. 지금 2025년 기준으로 우선은 실적 발표 때 어떤 플랜이 나올지를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뭐 2025년에 430기가와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110기가와트 정도 더 붙을 여지가 있죠. 그래서 540기가와트 정도까지 늘어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들이 배터리로 공급하려고 하는 게 그래도 하이니켈 비중이 좀 있을 테니까 추가적으로 LNF도 그 부분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LG 엔솔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 LFP 경쟁에 좀 맞서기 위해서 LFP를 채택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쪽 증설을 좀 늘려나갈 거고 소재도 그렇게 늘려나가지 않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도 LFP에 대한 증설을 확대를 시켜봤자 중국 기업하고의 경쟁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경제 효율화 작업이 마무리가 된 중국 기업들이 훨씬 가격 경쟁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고 싶은 것은 LFP 양극재를 확대를 하면서 여기에다가 실리콘 음극재, LG 화학 쪽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를 통해서 LFP를 확대시키는 이런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규모가 더 커지진 않을 거예요. LG화학의 먹거리를 위해 LFP를 하는 건가요? 그런 것만은 아니고 실리콘 음극재의 가능성을 좀 보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리콘 음극재도 넣어서 또 배터리를 팔아야 되는. 네, 그래야지 실리콘 음극재 기술력이 좀 입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안 할 수는 없는 거다. 그 선택을 어쨌든 잘한 거긴 하네요. 네. 올해 동박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라고 리포트를 쓰셨는데요. 이 동박 수급은 뭐 약간 들쑥날쑥해요. 근데 올해 이렇게 또 공급이 부족한 이유는 뭔가요? 올해까지는 부족합니다. 우선은 증설 발표된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2023년부터는 좀 체인지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리스키한 측면이 있기는 한데, 지금까지 플랜을 제시한 거 대비 추가적으로 셀 기업들이 증설하는 폭이 더 커진다면 결국에는 또 내년에 수급이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갈 거예요. 특히나 이제 동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앞서서 그때 서플라이 체인 단에 대한 표를 보셨겠지만 동박 기업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현지 공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들이 이제 3사의 공급을 나눠 갖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앞으로도 공급에 대한 부분을 체크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공급 과잉으로까지 가진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박 업체들은 뭐 국내 SKC, 일지머티리얼스,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데들이 좀 나눠 먹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CATL 쪽에서 지금 오고 있는 CCP가 지금 비중이 좀 많이 올라오고는 있는데, LG 엔솔하고 CATL 쪽에서 많이 채택을 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기업들 보시면은 대부분 국내 기업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수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동박업체 SKC 같은 경우는 음극재 사업에도 진출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주가의 모멘텀이 될 만한 이슈인가요? 모멘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미.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너무 규모가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넥세온이라는 기업에 387억 원 투자인데 규모가 좀 작아서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SK 워터리얼즈하고 좀 사업부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가 아닐까. 또 SK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SKC가 좀 기업적으로는 그래도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주가적으로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좀 소외받고 있는 게 아닌가. 아까 이제 LG화학이 소재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이 친환경 소재 PLA 시장에서 이 LG화학이나 뭐 SKC 이런 데들이 얼마나 좀 시장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아직 조금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우선 굉장히 놀라운 흐름이 좀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친환경 소재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많은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데 국내에서 이제 PLA 사용 비닐 같은 거는 약간 철회를 했어요. 왜냐면 이게 분리수거 정책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분리수거 정책부터 좀 마무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측면은 사실 저는 계속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냥 비닐이랑 PLA 비닐이랑 분리하지 않고 그냥 버리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정책 마련이 아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이제 할 계획이고. 근데 생각해 보시면 국내 시장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가장 큰 흐름은 중국이 움직였다는 거죠. 원래는 바이오 플라스틱에서 중국 쪽이 차지하고 있는 수요가 그렇게 크진 않았었는데 최근에 PLA하고 PBAT 중심으로 해서 비중이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친환경 소재 쪽은 데이터가 이제 유로피언 바이오 플라스틱스라는 곳에서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쪽 보시면 원래는 2022년에서 2026년에 PBAT라고 하는 소재가 있습니다. PLA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같이 커버해주는 소재인데 그 소재의 비중이 다소 낮았었는데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비중이. 다 중국 때문이에요. PLA하고 PBAT 중심으로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자체가 중국 중심으로 해서 또 다시 한번 눈여겨봐지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 플라스틱은 중국 업체들도 많이 만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PLA하고 PBAT는 실제로 중국 기업들이 만들면 대부분 소비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LG화학의 친환경 소재 쪽을 눈여겨보는 거죠. 그러면 LG화학도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중국에 수출하는 이런 걸까요? 가격 경쟁력이 좀 확보가 될까요? 대부분의 이제 중국 기업들은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이게 PLA라고 하는 대부분 PLA를 만들고 싶다, 가공하는 업체가 PLA를 받아올 때는 크게 두 군데서 받아옵니다. 이제 코르비온 아니면은 네이처웍스라는 곳에서 받아와요. 이 글로벌 두 개 기업이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해서 가격이 실제로 많이 변동성이 있는 것도 이 두 기업에서 다 조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국내에서 PLA를 안정적으로 조달받고 싶어도 좀 비싸게 가져오죠. 수직 계열화 되어 있는 PLA 기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LA, 락틱 엑시드부터 PLA까지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PLA 하나 만들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LG화학은 이 친환경 플라스틱 시장의 수직 계열화를 이루겠다 이런 구상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PLA의 원료인 락틱 엑시드는 미국의 ADM이라는 기업이 이제는 만들게 될 거고요. 제조를 하게 될 거고 이제 LG화학이 그걸 받아다가 PLA를 만들어서 이렇게 합작 공장, 수직 계열화 공장을 미국에다가 이제 세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시장에서 이 PLA가 뭔가 좀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면은 시장이 확 커지겠네요. 미국에서 꼭 판매를 한다기보다는 미국에다 짓는 이유는 드넓은 곡물지대 때문이죠. 옥수수가 결국에는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국내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리 PLA를 받아오는 곳은 지금 대부분 코르비온과 네이처웍스 두 개 기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글로벌 PLA 수요에 이 두 기업이 다 맞춰주고 있는데 세 번째 기업이 등장을 한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PLA 쪽으로는.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그러니까 친환경, 고기술 이런 식으로 정말 이 변신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걸 오늘 살펴봤는데요. 어떤 소재 기업에 주목해야 되는지까지 샅샅이 설명해 주신 이한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수석 연구위원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금야 구독자 여러분, 저는 다음 퇴근길 내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인터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